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느덧 8월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8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예 휴대전화를 꺼놓고 MTS, HTS 보지 않고 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는 8월을 마무리하고 9월로 가면서 시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있는 모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8월은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도 8월 진행 중이긴 하지만 주식시장 자체로만 본다면? 그냥 금년 연초에서 3월 달보단 못해. 그 하락세가? 그쵸. 그래도 이제 주식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하락파동일 수도 있고, 좀 그동안 지나왔던 사람들은 이 동안 지나가리라 라는 걸 알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주식하면서 이걸 하락이라 그러면 주식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자주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7에서 10은 네. 너무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 진짜 내가 느끼는 하락은 인덱스가 한 20, 30 부러지는 거. 그럼 개별 종목은 반토막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에너지면 사실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비일비재하게 나. 내가 38년 싸워보면서 한 20번을 경험했나? 30번? 그러니까 비일비재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 나는 하도 또 경험해서 체감 지수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으로 계좌가 났다가 좀 보합권으로 왔다가 이제 손실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생님께서는 그게 이제 확정이 아니라 네, 감정 그래서 손실이지만. 요번에 전번에 그럼 끊으세요. 그랬잖아. 내가 어떤 종목을 해갖고 한 1억 벌었는데 어떤 분이 거의 1억이 녹아서 한 2, 3천 밖에 안 됐대. 그럼 1억 분데 끊고 다시 그 돈을 사서 그럼 수익금 빼. 그럼 네. 산 게 높아지지. 네네. 그거를 뭐 5%나 집어 손에다가 딱 끊으라고. 그렇게 로직을 만들어.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끊으면 또 바로 갈까봐 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니 상황이 그럼 다시 또 벌어지거든요. 끊는다니까 사면 되지. 그럼 거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게 비용이 아까워. 얼마야? 그건 뭐 다르니까. 그 비용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약간 좀 조금의 손해에도 선생님께서 뭐 워낙 투자를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주식 투자가 일반화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내가 간단히 예를 들을게. 간단해서 1억을 투자했어. 1억이 한 2억 됐어. 그러다가 1억 5천 정도 뚫었어. 3억 됐어. 다시 2억 됐어. 5억 됐어. 4억 됐어. 이게 딱 해서 템버거 종목에 유바이 로직스 갖고 KN 갖고 H홈 갖고 그 종목 시간 때 이렇게 변동을 해. 네네. 그러면 내가 귀신같이 1억 된 게 2억 3억 돼서 끊고 다시 사. 이게 안 돼요. 선생님도 안 되세요? 나도 안 돼. 고수도 못하는 영역인가요? 그냥 자. 그래갖고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이 정도는 됐다 한 게 갖다 얘기해서 25,000원 정도, 3,4,000원짜리가. 근데 그게 5만원까지 가잖아. 그게 이제 어떠한 기준 될 때 이게 쫙 가는 거 없어. 그럼 투기주가 가 그냥. 근데 이러한 어떠한 종목들이 암만 좋은 종목도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한 게 2억 넘었어. 그러면 또 반도 깎아 먹을 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기다리면 또 어느 3억 가, 또 다시 한 1억 빠져. 이걸 감정이입해봐.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개념은 그냥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하는 거야. 난 이 종목은 3년 후 약속을 해. 노트에다가. 2024년도 1월 5일 날 열어봐. 그러면 그때까지는 망각의 시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사이에 열어보는 조건은 이제 초기 조건이 바뀔 때, 갑자기 뭐 이 기업이 갑자기 파산될 가능성이 있거나 뭐 이런 이상지구들이 있잖아. 그럴 땐 열어갖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전번에도 4등분 법칙이라든지 요새 주린이들이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냥 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은 단기간에 누가 몇 퍼센트를 먹었다, 뭐 몇 프로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구나, 나도 수익을 그렇게 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점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야, 뭐 우리 방송에 선생님 땡겨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 없어. 선생님 너무 크게 높이야. 이렇게 가는 거 없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거 사고 팔고 꿈 깨시라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내 전체 투자익 중심 종목이 사이즈가 그래서 억 단위가 됐어, 차익이.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억을 빼. 그리고 그 금액 원금만 다시 사. 그리고 거기서 손절단가 7% 내지 5% 딱 잡아. 네. 그러면 수익금 때문에 이 정도 손절할 수 있잖아. 그럼 손절됐어. 그러면 이거를 4등분 해갖고 다시 바닥을 다시 잡아. 끊고 물량을 늘려, 그 돈으로. 네. 이 로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뭐 차바이텍이든 현대로템이든 뭐 농심이든 DLNC든 뭐 이런 시간 여행하는 것들을 이런 로직으로 가시죠. 그래서 어느 선이 쫙 가. 근데 예를 들어서 요새 차바이텍 같은 거 3만 원 넘을 때까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새 보니까 23,000원까지 빠지니까 27,000원에 그럼 끊으세요 그냥. 3만 원 없기 전에 나 이 선 데드 목표가 안 왔어? 그러면 50%라도 끊든지 30%라도 끊든지 네. 그리고 시장 나머지 그 30, 50 갖고 그냥 물량 늘리기로 하고 뭐 나머지는 목표 단가까지 가고 이런 여행을 하면서 조절하는 걸 하실 분 하시고 내 말하면 그것도 해보이. 네. 그래서 그냥 냅두시든지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이나 본인의 자금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이랑 개별 종목별로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선생님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사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선생님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을 때만 해도 금리 인상하면은 그래도 좀 그래 또 시장 환율이 안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환율이 또 안정되진 않더라고요. 아주 안정 안 돼. 우리 환율이 안정되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야 되는 시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EWY하고 EM, ETF를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 그게 올라가야 돼. 그럼 선생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이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거다 했는데 금리 인상했고, 그럼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리스크 관리 하면 되는 거지 뭐. 환율 갔다 해서 1200원 넘어가면 리스크 관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1180원이 데드야. 예를 들어서 환율이 1180원 치고 나가. 네. 그럼 갖고 있는 거 현금화 시키면 반은 현금화 시켜 놓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끊어줄 거 끊어준 다음에 다시 치고 나가고 그때 다시 하든지. 근데 또 이럴 때 꼭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1800 그 직전으로 돌파했어. 네.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다시 꺾여요. 환율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수없이 많아. 갑자기 그렇게. 그냥 거기서 5원 차이로 올랐다 그냥 이제 큰일 났다 해갖고 그냥 끊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그냥 그럼 다시 또 껴놔야 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가만히 있는 거는 갖다 해서 추가 마이너스 10에서 20을 감내해내야지. 그 구간에. 이 1200 돌파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거에 마이너스 10은 기본적으로 더 빠지거든. 네. 그걸 감내하실 분들은 아니면 현금을 그때 다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불확실성 키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나는 이제 테이퍼링은 머릿속에 지울래. 그래도 뭐 자꾸 협박을 하니까. 언제 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냥 미국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이제 미국은 솔직히 쳐다 안 볼래.
그냥 금리 인상해. 너무 저금리야. 그러니까 갖다 해서 우리도 0.5가 0.75잖아. 네. 그러면 지금 또 난리 난다. 막 여기 언론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레버리지 일으키신 분들만 그렇지 나는 아직도 저금리야. 그러니까 1.0 넘어야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지금 0.75니까 한 번만 더 올리면 1.0. 1.0이지. 그럼 한 번 언제 더 올릴까? 11월 중으로 좀 올릴 수 있다라고 그거는 얘기를 하고 나는 있는데 그 언론 플레이 같아. 그렇게 신속하게 오를까? 글쎄, 우리,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1년 후에 올릴 것 같아. 1년 후에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때 같이 올릴 것 같아. 조금 눈치를 보다가. 그래서 그 시점 딱 보니까 2023년 1, 4분기더라고. 그러면 지금 보면 한 1년 정도 남았지? 1년 반? 그때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지금 또 이제 또 바로 한다. 선제격 대응한다. 지금 상황에 연속 금리를 2번 올린다. 그리고 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계대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서민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주니까 바로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지금 내년도 대선인데 그거 한국은행 장고 잘린다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금리 인상 연속 2번 한다고 한 번까지는 뭐 선제적 용인하고 정부의 속도도 금리 인상 바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용인했으니까 이번에 인상한 거지. 정부의 컨센서스가 금리 인상 못하는 거면 못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독립성 잘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 플레이로 뭔가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걸 나는 그냥 쳐다보지 않는. 이거 노이즈 그냥 겁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영끌에서 돈 끌고서 한 사람들은 그런 뉴스 보면 심장이 덜렁덜렁 거릴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그러한 뉴스지 실제로 금리를 연속으로 2번 한다?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나는 일단 금리 인상을 한 번 했으니까 은행주, 보험주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또 여기서 카카오뱅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날 내가 때리자 그랬잖아. 카카오뱅크. 아니 그냥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이미 카카오뱅크는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금리 인상 한 날 딱 뭐 보라 그랬어. 기술주하고 반대로 하나생명, 하나금융지주은행 딱 금리 인상 발표하자마자 그게 꼭 지고 쫙 빠지잖아. 그거 그대로 따르는 거야. 근데 금리 인상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마진이 좋아지는데 왜 그런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른 거지. 이렇게 금리 재료 인상에 노-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재료 노출됐어. 그러니까 호재 냈어. 그리고 때리는 거야. 차익 실현하는 사람. 그런 에너지를 받고서 다시 가야 한 번 더 금리 인상 해주면 가는 건데 지금 그거는 그럼 이제 또 하반기 뭐 고배당주 뭐 이런 얘기 솔솔솔솔 나오면서 꼬실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고배당주는 또 금리 인상하고 다르지. 근데 이제 고배당주의 대표로 은행주, 보험주 얘기하면서도 금리 인상, 수혜주 또 이렇게 묵지니까. 나는 그거는 없어요? 없어. 알겠습니다. 오히려 고배당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지. 오히려 그게 고배당주지. 많이 빠졌고 그다음 배당 시세 차익에 배당은 덤. 그러니까 내가 또 이게 이제 실전에서 꼭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배당은 덤으로 생각해야 돼. 배당을 갖고서 수익을 그거 갖고 차익을 보는 게 목표지. 차익을 보다가 배당은 덤으로 들어오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배당을 타켓을 해갖고 공격한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당주는 사실 아무리 배당주라고 해도 배당 나길래 또 빠지잖아요. 그리고 실제 돈 들어오는 거 봐봐. 아주 귀엽죠. 근데 그냥, 이게 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식 부자들 뭐 이건희 회장 뭐 누가 하면 배당금으로 몇 억 받았다 하면 배당금이 쏠쏠한가 봐 했는데 죄송하지만 배당의 느낌이 들려면 최소 10억 이상 있으면 한 종목당. 그럼 배당 제법 들어왔네. 그 애는 체감지수 못 느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이슈 짚어봤고요.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 미국은 차라리 뭐 하든 안 하든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은 또 추가적으로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시장의 지금 이슈는 사실 위드 코로나잖아요. 위드 코로나. 좀 미국에서도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뭐 그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린 사실 일찍이 뭐 여행주, 뭐 관광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이제 슬슬 또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가고 있잖아. 아시아나항공이나. 오늘 보면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벌써 발동을 걸기 시작해. 위드 코로나 하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지노, 뭐 여행, 그 다음에 또 나는 여기서 위드 코로나가 건설과 SOC야. 위드 코로나가요? 위드 코로나면은 이제 뭐 소비주, 유통주, 뭐 관광, 레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사고고. 갖다 얘기해서 5G도 내가 그 노동자 집약형의 그 위드 코로나 갖다 해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로 얘기하듯이 지금 가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보면 소비주 사야 된다, 백화점주 사야 된다. 이번에는 중국 때문에 나는 그쪽 에너지가 별로. 이번에는 안 온대요, 시진핑? 뭐 항상 막 이제 9월, 10월 되면은 시진핑 온다, 뭐 어쩐다 하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지금 그게 좀 솔직하게 쏙 들어간 것 같고. 왜 들어갔을까요? 대마 뭐 이쪽 누른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안에 칼을 많이 장신무장시키고 조인트 까고 막 그거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대만 그 집중도에서 뭔가 약간 좀 느슨해지는데 그래도 10월 달에 그 G20이 있거든. 그리고 그때 한번 기대해 볼래? 10월 달 한 중순에서 말 코스. 그리고 내년 북경 올림픽이니까 9월 달까지 그 내치 교통정리 즉 지금 중국의 그 공동부유 전략 이렇게 보면 어마무시하잖아 그거. 그거 완전히 뭐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전략 같아. 어떤 전략이죠? 공동부유 몰라?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내가 전에 얘기 안 했냐? 선생님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시청자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이렇게 듣죠. 왜 자꾸 오늘 이야기를 유독 안 풀어주신다. 죄송합니다. 공동부유라는 게 그냥 잘 사는 사람 걸 뺏어갖고 밑에 중산층이나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나눠주는 그러한 공부론 개념에 하나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내가 단계별로 이뻐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곳에 단계별로 나눠서 부유하게 만든다. 요 차이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공동 부유 전략은 나는 그게 IT, 기술주, 우주항공,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중국의 그 굴기와 연관된 거. 대북 굴기? 이게 갖다 해서 수소경제 인프라야. 걔네들 1대1로.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수소, 그 다음에 SOC, 반도체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화 전략을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중국 보고서도 공동부유와 관련된 걸 딱 그 나온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쭉 다 읽어보니까 느낌에 어떤 느낌 받았냐면 우리보다 잘 사는 애들이 한 1억 5천 되더라. 중국에. 근데 월 18만 원 거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지 않냐? 월급 엄청 많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찍어. 인구의 한 70%? 80%? 90%? 찍어. 85%. 그럼 얼마야? 15억에 80, 그렇게 많다고? 15억에. 너무 점8. 중국을 잘 몰라서요. 중국을 가본 적이 있어야 알지.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럼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65%? 12억이나 된다고? 6억. 6억? 6억도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빈농들, 이분들을 대충 그 18만 원을 50에서 100 사이로 맞추려고 하는데. 월급이 18만 원이에요? 월급이 18만 원.
1급도 18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급도 우리보다 아니고. 간다니까 기본으로 300만 원 이상에서 그냥 그 이상이면 1억 넘고 네. 우리보다는 18만 원 그냥.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18만 원 갖고 어디 사냐 그거 그쵸. 근데 6억 명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약간 준상층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저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빈농들, 그를 어떻게 그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죠? 그게 가장 큰 숙제란 말이야. 그러면 부유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가장 간단한 방법이 SOC야. 짓고 뭐하고인데. 근데 지금 정책에서는 이제 건물 짓고 해서 일자리 주는 거는 끝난 것 같아. 그러면 주택 경기를 잡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풀 수 있는 게 나는 지역별로 네. 특화된 뭔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지방 경제 수장들이 머리를 잘 쓰라고 그러라고 협박을 해놨더라고. 그럼 뭐 나는 관광, 우리는 뭐 제조, 뭐 이런 식으로. 네 특화를 하는 지역에 건가요? 특화된 거에 일자리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너무 중앙정부에만 의지하지 마라. 각자 도생해라. 그러면서 각각의 지역별로 뭐 공장을 해외에서 유치해서 공장을 짓든지 면서 일자리 창출해 갖고 그 니네들 거기에서 사는 사람의 소득을 높여라.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툭하면 몰래 그 상해 북 이런 게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거류증,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북경은 주민등록증이라고 표현할까? 확인 그거 없는 사람은 1년에 다 소탕객을 다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증이 어마무시한 자존심이고 나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 근데 이 권위 상징한 사람들의 소득과 저 빈농들의 소득이 너무 커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체제 시스템마저도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주거나 뭐 이런 것들 앉아니까 이번에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그냥 그걸 한 칼에 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한 3, 4년 걸릴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내치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다 더 집중을 할 거고, 외부적인 그런 뭐 방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한중 관계 이런 거는 조금 소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북경 올림픽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러다 보니까 잘 혼자 몸 갖고 힘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는 대리인들을 막 세워주는 것 같아. 근데 너무 크잖아. 그래서 한 3명에서 4명이 부상하는 것 같아요, 요새. 시진핑 아래? 누가 부상하나요? 이게 또 뭐, 팔로우 더 맨으로 중요하잖아요. 왕양, 이라는 분도 등장하고, 리커창이 다시 또 힘을 좀 얻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별로 해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종신제로 가는 게 아니라 후계자가 등장한다라고 또, 그게 또 선수치는 또 언론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복잡하게 지금 충돌되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시진핑은 종신으로 가. 이 사람은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2인자를 용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치술에 어느 정도 힘이 좀 내가 집중하고 딴 데 할 때는 2인자를 살짝 만들어 놓고 경쟁을 붙여서 한 2 정도 세나,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니네들이 피를 묻혀라. 2인자 이렇게 딱 하면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피를 얘네들한테 묻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목표 달성했어. 그러면 이제 다 이 수법 쓸 것 같아. 그럼 선생님, 그런 시진핑이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요게 3년 동안 그래서 내치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타켓이 대만과 내치로 집중화되는 것 같아.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래서 북방주로 계속 집중하는 게 요 틈새 때문에 북한,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북한 종전선언을 일단은 선언을 시켜서 뭔가 구획 정리를 할 것 같아.
종전선언.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그래서 이 전쟁 상태의 상황을 일단은 종전선언은 합의시킬 것 같아. 합의를 누가 시키죠? 사자회담, 당사자들,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니야. 그러면 그 휴전협정을 누가 맺었나 그 밑에다 사인한 나라들 있잖아.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일본. 들어와야 돼. 그리고 당사자들, 북한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충 사자회담부터 풀어서 육자회담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선생님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심이 북한에 좀 집중됐을 때 해야 북한은 오히려 더 흥행을 성공했다라고 할 텐데. 거기는 지금 흥행을 노릴 군번도 아니야.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모든 상황이 거기는 지금 보면 체제 유지를 어떻게 하냐의 국면까지 간 것 같아. 지금 그쪽에 정보를 주는 사람도 쭉 들어보면 평양도 심각하는 것 같아. 외곽은 뭐 거의 포기고, 요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만 뭐 여러 가지 기후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중국이 물자를 많이 통제하면서 끄는 것 같아. 그래서 원활치가 않아. 얘네들도 봉쇄 구간 아니야 코로나 핑계 많지. 그래서 들어가는 물자 딱 끊고 그리고 북한이 그나마 외화벌이에서 가장 다른 게 무기 팔아먹는 거. 근데 다 유엔제 무기 못 팔아먹어. 네. 그러면 또 마약 만들어서 팔아먹어. 그것도 또 그러면 방법이 뭐야? 가장 건전한 게 중국의 노동력을 팔아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온 거에 국가와 우리의 쉐어 이런 분위기에서 그동안 유지를 했단 말이야. 네. 이게 1년 반을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그럼 갖다 얘기해서 내가 중국에 가서 매달 우리나라 돈을 300만 원 버는 시민이야. 1년 반 동안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보조금 주잖아. 쟤네들은 줘? 그 능력이 돼? 그러면 내가 그동안 벌어놓던 거 갖고 쓰다가 이제 이것마저도 1년은 버텨왔던 사람 누구든 근데 1년도 지나 지금 어떻게 되겠어? 창고 밑바닥이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만 탁 걸어도 날카로워지고 뭔가 누구 탓을 할 거 아니야. 지금 북한의 그 엘리트 집단도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지도층한테 이렇게 좀 타겟을 돌리니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방법은 그 공포 정치로 가는 전략이 있어. 아예. 하나 스탬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로 가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또 그러면 그때 미사일 쏘고 난리치고 뭐 이런 게 명분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투트랙을 하는 거야. 빨리 종전선언하고 물자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이 안 주면 제1 조총련 다시 불안해갖고 거기서 뿌러들 이제 미국이 돈 주겠다나 러시아 뭔가 협력제 근데 제일 많이 갖다 주겠다고 우리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제일 많이 주겠다고.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왜 안 연이 준비 다 돼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통신사 끊어 매일 그 누르는 애 있다. 매일 누르네. 여보세요. 오늘도 통화 안 됩니다. 울겠어. 오늘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그게 좀 타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언제가 될까요? 추석 전에 좀 이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은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 이제 한미 군사 훈련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6일부터 노상 기도는 거야. 우리 훈련 끝났다고. 27일 오늘 첫날이잖냐. 네. 그쪽 담당하는 애들 아주 죽겠대. 위에서 쪼이득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받으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결이 되지. 받았는데 전화하지 말라우.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받지도 않겠지. 아, 그런가? 그럼 걔네들이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걔네들이 먼저 연락할 거야. 또 똑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화 한 2번 걸고 이렇게 바로 딱 끊어버리는 거. 무슨 밀당하냐? 내가 전화하고 싶은데 좀 하기 좀 그럴 때 먼저 이렇게 번호 누르고 뚝 가기 전에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우리 그 날짜 그러니까 걔네들의 무슨 중요한 의미 있는 날 우리가 그때 27일 한 게 그거 딱 찍었잖아. 네. 그래서 9월 달에
나는 9월 9일에서 15일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 9월 9일에서 15일이요? 어. 왜 9월 9일일까요? 또 왜 15일일까요? 그냥 그때가 이제 우리 9월 9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래. 둘째 주 목요일. 어,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나 걔네들 우리나라를 뭐 하는 거 같아. 투자하는 것 같아. 그날 풋 걸어야 돼. 그리고 이 14일이 이제 유엔 시작일이야. 유엔 시작이래요. 우리 정부가 유엔을 통해서 우리는 안 받으니까 우리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이끌고 네. 유엔을 통해서 주려고 그래. 지원을. 물자를. 유엔 건 받겠지. 그런 스토리로 가고, 그래서 탁현민이 갔다 온 게 이제 북미 정상 이벤트 스케줄, 그리고 그때를 딱 해서 추석이 끼잖아. 네. 받을 때 이상가족 좀 하자. 그러면 이상가족 가는 사람들이 더 줄게. 뭐 이런, 요런 민간 차원, 그 다음에 유엔 차원. 이렇게 풀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이제 요번에 내년 임기 말이잖아. 그러면 마지막을 내가 판문점에 이걸 끊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사진 딱 찍고 가야죠. 그래야 마무리하고 뭔가, 가야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또 대선 주자들도 여기다 이게 에너지거든. 이런 거 하면서 뜨면 표심이 상당히 달라질걸. 그러니까 우리 판문점 회담 막 하고 남북 진짜 통일되는 것 같아. 그때 분위기 언론들 봐라. 그럼 그때 야당은 어디 깽하고 뭐 명함도 못 믿는 그런 에너지였거든. 근데 하노이에서 이게 뒤통수 맞으니 그때부터 뭐 그냥 이럴 줄 알았나. 그런 거 마찬가지야. 그런 거 같으니까 요번 9월 달이 이런 글로벌의 변수가 상당히 이게 이제 이게 양갈래길이야. 이게 항상. 아주 골 때리는 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노상양배수 걷는 근데 선생님,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모멘텀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일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확산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시나리오 3개를 썼는데 북한하고 다시 연결돼서 정상회담까지 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우디 네오미든 애플하고 현대그룹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 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또 대선에서 그동안 말로만 했던 한강 뭐 이렇게 해서 SOC가 3가지가 돼. 그럼 우리가 관련된 현대로템은 상가한다 그래. 우리 이 시나리오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래, 신을 치고봐. 첫 번째가 첫 번째,